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라는 내용 끝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일침을 가한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임. 실패로 끝난 이번 대선 후보 교체 사태로 보수 정당이 다시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우리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수 정당이 다시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이 생각하는 당내 갈등 수습 방안과 대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끝에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공식 후보 등록도 마쳤는데요.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문수 후보에게는 천당과 지옥이 오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의 교체를 막았습니다. 먼저 그제 밤부터 펼쳐진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새벽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후보를 교체한다는 건 사실은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친 짓 아닙니까? 네. 후보가 모르고 계셨어요. 물론 저희도 모르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빗발치니까 그제서야 후보도 아셨으니까 이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후보도 아무도 모르고 네. 이런 일이 정당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판 내렸다. 아, 이제 보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집권 못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진짜 보수가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혼돈의 시간을 보낸 김문수 후보 현재 심경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5월 10일 쿠데타 있지 않습니까? 50반란인데요. 네. 5월 10일 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캠프에서 몇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굉장히 강경한 기자회견문 나중에 보셨겠지만 강경한 문안을 좀 하신 것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써드렸는데 네. 후보께서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대표로 왔다. 그러면서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자리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리 욕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덮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참을 수 없는 불이고 범죄 행위지만 네. 당을 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는 후보 교체 후폭풍이 거셉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두 사람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을 챙겨야 할 상황인데요. 당권법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네. 저희가 이제 ARS로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 조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 앞에 또 캠프 앞에 정말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어저께 비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비옷 입고 전부 다 나타나서 마이크 들고 스피커 드시고 싼 건 물려놔라.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싼 건 물려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망한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터져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아까 잠깐 뵌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24일뿐이 선거가 남지 않았냐. 다 합쳐야 된다. 네. 그리고 원내대표는 임기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자칫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그런 쿠데타를 벌였으면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지 이 자리를 지금까지도 거치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책임 없는 자세다. 네. 후한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후보가 말씀 못 하셔도 네. 그 정도의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당내에서. 네.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당내 통합에 앞서 당장 한덕수 전 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 후보 오늘 한 전 총리를 만나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실무적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셨죠. 한덕수 전 총리 김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할까요? 그분 뭐 독심술이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만약에 네. 참여하신다면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대위 상임 고문이라든가 뭐 그분의 격에 맞게 네. 현장에서 뛰시기에는 조금 지금 저희 선대위원장들이 좀 더 아래 연령적으로 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범보수 진영이 연대해야 한다. 이른바 이제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금 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빅텐트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제 당내 그 쿠데타가 있은 직후에 네. 저희끼리 탄성처럼 한 얘기가 아 이제 2등은 이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쪽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거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한덕수 후보로 생각했을 나갔을 경우에 말씀하셨던 네, 거죠? 저희는 네.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거다. 그리고 당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니 이준석 후보께서는 당연히 2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싸움은 본인과 이재명 이렇게 2인 싸움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께서도 저희 당의 분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까지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애당심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당내 개혁 문제도 많고 또 대한민국 개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힘을 보태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준석 이렇게 생각을 후보는 해요. 중도 보수 헤게모니는 나라면서 단일화 의지가 없다 이 점을 거듭. 아니 어저께 상황은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2등인 게 홍준표 전 뻔하니까. 시장 얘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번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도 이준석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어저께 공항에 쫓아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이준석이 여론조사로 2등이 바로 뒤집혀졌을 거예요. 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그 당내 인사들부터 함께 뛰는 움직임이 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럼요. 어떤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안철수, 아시다시피 한동훈 후보 등등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후보님들과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전당대회 직후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 참여했었던 8인 이번에 이제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전당대회를 아주 무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밤새 쿠데타가 난 직후에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어요. 아주 김문수 후보를 완전히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화합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특히 나경원 의원님이라든가 그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님께서도 다 저는 이제 대신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서 어제 2시에 굉장히 강한 그 비난 발언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어저께 저희 당은 사만 선고 받은 날이에요. 네. 밤에 12시 다 돼서
기적같이 일어났죠.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라 이것은 당원의 의원, 당원 혁명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당원들이 선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당이 당원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저희 캠프는 하루 만에 부활했다고 네.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 대상에 포함됩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잠깐 저희 당에서 그 나가신 적이 있죠. 그게 네. 이제 저희 당이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바깥에서 신당을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잠시 인연이 있었고 네. 그것보다 더 깊은 인연은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 사태로 어수선한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현재 그 지지율 구도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1당과 제2당의 후보는 50대 50으로 이제 결국 팽팽하게 갑니다. 그 네. 사이에 이제 이준석 후보님께서 얼마만큼 가지고 가실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님께서도 보수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희망적 기대를 해보고요.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후보님께서 그냥 수시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청렴 영생, 청렴하면 영생한다. 그리고 부패 즉사, 부패하면 즉사한다. 네.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인데 네. 부패의 대명사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보다 정말 깨끗하신 분이다. 네. 또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 발전을 계기로 그분이 이제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궤적을 바꾸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대한민국.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점프했듯이 이제 다시 한번 점프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우선 당 안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훈 네.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도 있잖아요. 네. 이제 계엄과 탄핵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딱 선을 그셨죠. 네. 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목숨을 걸고도 내가 막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윤 전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그 후보께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분이 만만치 않으니까 분명히 그 국무위원 중에 전화를 받지 않은 네. 몇 안 되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못 받았고 목숨 걸고 막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제 그 탄핵이나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후보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어제 대통령 후보실의 집무실 저희 당사 어디를 보면 저희는 딱 그 전직 대통령 사진 세 분이 없어요.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나머지는 다 탄핵되시고 그리고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초대 대통령께서도 하야하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서거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비교적 온전하게 끝난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네. 그 당의 사진도 못 걸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후보보다는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의 교체 과정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제 일부 그런 음모론을 당내에서도 퍼뜨리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캠프에서도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메시지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을 저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또 김문수 후보 승리를 기원했는데요. 그럼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적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 대통령으로서 애당심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메시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수 쪽에서 탄생시킨 모든 대통령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고 또 우리 당의 불행이고 또 개인에게도 상당한 불행이었고 거기에는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보수당에 몸 담은 네.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네.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내세우는 핵심 정책과 가치는 어떤 건지요? 지금 네. 반 이재명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여쭙니다. 사실 이제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죠. 네. 그동안 뭐 당내에서 이제 오늘 뭐 후보 등록을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그동안 이분이 그 경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요. 네. 서울대 상대에 나오시고 또 이제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고요. 기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실제로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역임하시면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LG 산단 같은 것을 진짜 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20배, 30배 큰 그런 단지 조성까지 다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인사를 할 때 나와 인연 있는 사람은 쓸 생각이 없다. 네. 최고의 전문가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의 스타일이 이러시대요. 제가 그때 경기도지사 때 같이 함께 일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갖고 업적대로 평가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위대한 대한민국 네. 김문수가 한다. 그겁니다. 네. 다시 제2의 대한민국의 전성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정책 토론들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사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권자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결국 돌고 돌아 김문수 카드로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루 기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요? 네, 오후 3시부터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의총은 어제 당원 투표로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요청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의원들을 향해 큰 절을 하고 과거 상처를 보듬고 원팀으로 함께 싸워 승리하자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한의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물은 결과 당원 절반 이상이 반대했고 이 결과가 어젯밤 11시에 나오면서 김 후보가 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과천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한 전 총리와 만나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 강탈, 구태타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김문수 망언집도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해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을 마지막으로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후보는 전남 화순에서 6월 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남은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빛의 혁명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김문수 캠프 공보전략단장, 김병우 이재명 캠프 경기도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호 단장님, 국민의힘은 이틀 전 밤사이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당원들이 후보 교체를 막았습니다. 당원들이 처음에는 단일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 후보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후보 교체는 반대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해석합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원래 상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합쳐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통합을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네. 결렬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편법이고 불법적인 그런 후보 교체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모두가 다 합쳐가지고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먼저 민주적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당원들이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우 위원장님,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 전과 사범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 내쫓기 실패했는데 이 후보의 표현에 따르면요.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12.3 비상계엄과 내란도 정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채 가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정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접수를 받고 32종의 서류를 모 후보는 미리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대로 후보 교체 작업을 착착착착 진행하는 걸 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몇 달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리고 보수당이라는 것은 질서를 잘 유지하고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보수당인데, 그동안에 집권을 몇 번씩이나 했던 보수당의 모습으로서 정말로 이게 맞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연속으로 2번 벌어진 거죠. 네. 그 모습 속에서 아마 국민들은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공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들을 걱정시켜드리고 아무 원칙과 명분 없는 이전 투구식의 난장판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당이 맞아?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당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이 일을 지켜나갈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단장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당권파의 이른바 책임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3시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미 사퇴를 했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선제적인 결단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을 지고 저는 물론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이 지금 뭐 난장판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난장판 정치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당헌 당규를 어기고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 책임을 물론 당사자들도 져야 되겠지만 이거에 네. 대해서 법적인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른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되지만 지금 선거가 20며칠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지도부의 자발적인 퇴진 그리고 그 후에 당을 다시 창조적 파괴하는 보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지금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란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김문수 네.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 즉답을 피했는데요. 후보 교체를 두고 갈등이 심했는데 국민의힘 향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남의 당의 얘기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네.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하나된 모습을 갖춰 나가겠죠. 네. 그런데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외치신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되고 나서 물론 지도부에서 너무 예의 없이 어느 시간의 여유도 없이 단일화를 공박한 거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만큼의 책임감 있는 단일화의 자세를 보여줬는지 네. 그 부분은 또한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규책 사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슴말을 내뱉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도 책임감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떠나서 과연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의 지지 기반이 다르거나 또는 지역 기반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좀 다를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다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모셨던 분이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아바타죠. 네. 김문수 후보는 그 더 나가서 사실 정광훈 목사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구적인 그동안의 생각과 활동을 해오신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합쳐서 단일화를 이룬다고 했을 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지금 마무리도 쉽지 않겠지만 설정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뭐 이 임팩트 있는 그런 단일화는 아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방금 전 김병욱 위원장께서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단일화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것이 상당히 민주당한테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거와 효과가 같은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비판과 관심이 지지율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큰 지지율의
폭의 상승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그 단일화 시점을 못 박지 않았고 그것을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바타 얘기도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 홍준표 후보가 탈리반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옆에서 후보를 쭉 지켜보면서 저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노동운동부터 해서 앞으로 보수 진영을 정말 중도 쪽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선출을 두고 좀 내용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빅텐트라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당내 통합이 우선은 이제 과제가 됐는데 이 빅텐트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빅텐트가 빈 텐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극우 스몰 텐트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과거 DJP 단일화나 3당 합당이나 서로가 정당의 지향점이나 지역 기반이라든지 살아온 이력이 다른 분들이 합쳤을 때에 말 그대로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장관직과 국무총리를 했던 분들이에요. 분들이고 그동안에 국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 쓴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네. 말 그대로 그냥 예스맨으로 장관직을 수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엉망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지리라고 IMF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많이 무너졌고 많은 국민들이 또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두 장관 또는 국무총리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분들 뭐 오라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두 분 중심으로 아니 이제 김문수 후보겠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다른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모일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나머지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누군가가 김문수 후보를 땡겨갈 가능성이 높지 김문수 후보로 중심으로 해서 큰 텐트가 쳐지리라고는 저는 그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배워온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하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탈당을 하거나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말뿐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의 사죄를 하고 그 죗값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많은 선행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반 이재명이라는 허울 갖고 큰 텐트를 쳐서 무조건 해보겠다. 그 이외에는 비전도 없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이를타 뭐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거든요. 네. 그 속에서 무엇을 갖고 대선에 출마하셨고 국민들에게 어떤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뼈저린 그리고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장 단장님. 김문수 후보에게 놓인 과제 이제 방금 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광훈 목사도 통합 대상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거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줄곧 이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탈당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라 이런 요구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이세요? 탈당과 뭐 입당 그것은 본인의 자유고 네. 지금 이번 대선의 구도 이슈 인물에서 구도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왜 빅텐트론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합체된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박스권 안에 지지율이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선이 국면이 되고 과연 어느 만큼 치고 올라갈까. 최근에 50%를 상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작용으로서 50%를 상회했다 보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연대라든가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정립을 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기존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은 전직 대통령이고 네. 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입장에서 출당을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취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당내 쿠데타로 규정했는데요. 뭐 이거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를 돕는데 어떻게 적극 나설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선거가 아니라 민주 세력 대 반윤석열, 반내란, 반국민의힘의 구도로 가리라고 봅니다. 네. 원래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선거의 본질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집권해왔던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었죠. 그리고 이 선거가 앞당겨진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화가 나 있는 것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극우적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러면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봅니다. 이것이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막 그림을 그리는데요.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고 내란을 심판해야 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자에게 철퇴를 가해야 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자. 네.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반윤석열, 반내란, 반국민의힘 연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이 앞서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던데 이 탄핵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을 경우 과연 이 당내 의원들 간의 화학적 융합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원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법원에서 내란이 아직 확정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것이 내란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는 있다. 네. 물론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권력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 지난번 뭐 31번의 탄핵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라든가 뭐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어떤 폭주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수없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숫자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회에서 폭주로 인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적 가치에 위주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자유적 가치를 국민의힘이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 심판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은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제1당인 민주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일당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도 네. 크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강원, 충청, 특히 이제 영남권 험지 중심으로 돌았는데요. 이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까지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합니까? 이번 이재명 캠프의 3대 키워드는 현장, 경청 그리고 국민통합입니다. 네. 현장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자. 그래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고 우리의 말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듣는 경청의 자세로 그러다 보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3대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에 맞게끔 지난 한 주 강원도, 경북, 그다음에 충청, 경남 이렇게 순회를 했고요. 이제 내일이 첫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하고요. 이제 판교에서 거기 또 김병욱 전 의원 지역구였던데. 제 옆 지역구입니다. 네, 옆 지역구입니까? 네. 판교에서는 유세는 안 하고 네. 간단한 모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탄에 가서 또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잘 듣겠다.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겠다. 그 자세로 남은 20일간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남 창녕이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임을 밝히면서 홍 전 시장과의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국민의힘 핵심 지역인 영남권을 지금 흔드는 모양새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념 문제 때문에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연합함으로써 그런 보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벤치마킹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으로 가서 물론 본인이 영남 출신이지만 영남 그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보수 정치인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집권을 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복지에서 중도 성장 이런 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시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호남당이고 영남당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적 가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당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뭐 만약에 저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호남에 가서 저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인사신데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뭐 그걸 언급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지만은 좀 선이 굵은 정치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검사부터 쭉 이력을 보면 나름대로 원칙 있는 보수의 길을 걸어온 분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경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부족한 면 이런 부분을 대해서
잘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혹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정책에 대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정책을 잘 수용을 하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로서의 경험, 정치가로서의 경험,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그리고 대권도 삼수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본인이 이룩한 업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랑 잘 소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배울 것은 배워나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단장님, 네.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등록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두고서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제 후보 교체 등을 놓고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표가 이준석 후보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까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오늘 명실상부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일은 자중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 그리고 이게 당이냐 뭐 이러면서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 그 비판을 하는 것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정당 보수 정당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당을 정말 창조적 파괴로 해서 네.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중질환이란 그 보수 지형의 표심이 갈 데가 없으면 이준석 당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구도로 빠르게 정립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김병호 위원장님, 이준석 후보 뭐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를 했듯이 이게 최종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라는 게 예단하는 것이 100% 적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 같고요. 설령 단일화가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명분이 없어요. 한덕수 전 총리처럼. 네. 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군인을 동원한 비상경과 내란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도 입장이 없다 그러면 저는 대선 후보로의 자격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최근 극우적인 모습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지지율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뭐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버거운 상대가 되는 겁니까? 근데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현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리얼미터, 갤럽, NBS 여론조사 꽃 다자 대결과 삼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일강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이미 본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중도 외연 확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반면에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파장을 빚으면서 일강구도, 이재명 후보 일강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분석됩니다. 네, 김민수 의원님,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과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나온 결과잖아요. 이제 각 당 후보 구도가 잡혔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큰 흐름의 3자 구도인데 그럼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는 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골든 타임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지지율이 정치의 구간에 있든지 아니면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지지율에 중도층 민심에 반영이 되는가는 다음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는 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 구도가 잡히기 전 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직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이 정당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의 변화는 있을 텐데 결국 선거는 구도, 또 이슈,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이슈나 인물의 어떤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단일화인데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파장, 사실상 뭐 막장 단일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의 구도가 별달리 큰 변화는 뭐 조금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미연 소장님, 갤럽 조사와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지층의 결집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등을 돌린 걸까요? 그래서 뭐 중도층까지 등을 돌렸다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다수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왜 소폭 상승하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표심이 상당히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결국은 중도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결집하거나 아니면 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요.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도 앞섰는데요. 만약 이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 1위를 기록하는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거 결과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8, 김문수 3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 후보의 격차가 이미 오차 범위 내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좀 일찍 시작한 거를 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북극 항로 개척 뭐 이런 이슈가 PK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PK 득표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만일에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PK에서 이렇게 큰 표차를 이긴다면 아마도 상상 이외의 큰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충청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우세했는데요. 3년 전 대선에서는 이게 열세 지역이었잖아요. 그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들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세론이겠죠. 어떻게 이제 충청 지역은 방금 이제 정훈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대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을 이겨야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상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가 부재하다. 또 세 번째로는 충청권에 맞춤 공약이 나왔거든요. 세종시 이전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충청권, 충북권까지 이제 공약을 해서 먼저 선점하는 이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민수 소장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대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안동이 이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20대 대선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23% 정도 득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동에서는 30%의 좀 높은 경북 평균보다 높은 한 29%, 한 30% 가까운 득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이 TK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안동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권오을 의원 같은 것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30% 정도는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3% 했기 때문에 7% 정도는 더 얻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을 빼고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수 지지층이 강했던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이 후보가 다른 보수 진영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희망을 가지려면 특히 포섭해야 되는 연령대가 2030 MZ세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견고하게 확보해야 되는 것은 영남과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이죠. 60대 70대 이상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가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 6월 18일로 공판기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연기가 돼버렸고 변경이 돼버렸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점이 이제 해소가 돼버린 거. 두 번째는 단일화 파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남권에서도 지지율, 득표 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으로 물론 앞으로의 대선이 뭐 2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이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향후 대선 후보 지지율 흐름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최대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수에서 기대됐던 것은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빅텐트, 빅플랫폼을 만들어서 최대한 외연을 이준석 후보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고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빅플랫폼, 빅텐트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죠.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반 김문수, 반 안덕수, 반 권영세, 반 권성동 말 그대로 이번 단일화 과정은 역대 보수 선거를 총망라하더라도 최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의원님,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보 교체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73%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가 표심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반사 이익을 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반사 이익보다는 혹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걸로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층이 이게 분열이 되다 보면 투표 열기가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투표장에 끌어당길 동기가 필요한데 그런 요인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이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사이익보다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보수 후보가 좀 타격을 보지 않을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당내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준찬 수사님, 예. 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론이 나왔는데요. 당장 뭐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는 문제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뭐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과의 뭐 화학적 융합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정앵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덕수 지지층 그리고 한동훈 지지층 그리고 홍준표 지지층.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도 미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을 어떻게 통합해서 지지를 끌어내느냐, 이게 일단 기본 1차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반 이재명 외에 선거 구도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참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있겠느냐. 세 번째로는 중도의 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점이 김문수 후보 앞에 놓인 세 가지의 길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남아있는 변수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는 뭐 계속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지지율에 딸려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가 넘거나 아니면 15%가 넘어서 선거 비용을 뭐 보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단일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물밑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 간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김미연 소장께서는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같은 견해십니까? 그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극적으로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선거더라도 좀 판세를 좀 반전시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을 추스르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도층 표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정액에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난망한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끊는다고 해서 건너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 하면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리가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도층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넘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 짧은 기간 내에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은 정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의 외압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게 탄핵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김문수 후보가 당면한 첫 대형 이슈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전략적 미스를 한다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뭐 갇힐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첫 대형 이슈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정치적 행보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좀 역효과가 납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든 메시지를 낸다면은 김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 후보로서는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건너갈 수는밖에 없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최대한 인 듯 아닌 듯 뭐 어물쩡하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법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 46%로 나타났던데요. 그렇죠. 저는 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의한다든지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해소된 바나 다름없고 네. 20대, 30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30대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이탈하는 표를 가져갈 국민의힘이 흡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흡수력을 지금 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한 송심이 됐던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재판 리스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경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나온 거는 이 중도층에서의 표심이 민심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하지 않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리면은 국민들은 상당히 약자를 좀 동정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스탠스를 잘 해야 된다. 만약 15일 청문회에서 너무 챙피주기라든가 대법원을 너무 흔드는 그런 방향을 갔을 때는 또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선은 유독 이제 정책 경쟁이 이게 지금 보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늦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요. 지금 각 캠프마다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슈에 대한 논점은 잘 보이질 않는데 정책 문제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도 먹사리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경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중도층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토론회에 들어가면 이 정책 토론 부분도 특히 경제 부분, 특히 미국의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중도층에 이번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수장께서는 정책 이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개헌 이슈 등이 있었는데 지금 후보들 간에 좀 경쟁적인 논쟁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후보들이 토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바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선거가 진행될수록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경제 문제는 한중간 선거 한복판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거는 누가 더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더 중도층을 향해서 확장성 있는 메시지와 어떤 포용적 태도를 보이느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이슈가 더 중요한 거는 중도층과 부동층의 민심이다. 그럼 이걸 누가 먼저 견인해 가느냐.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보여졌는데 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누가 가져가느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그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수치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 제가요. 21대 대선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인데 남은 기간 최대 변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토론회가 되겠죠. 네. 토론회 또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의 행보 후보자들의 행보 중에서 분명히 발언들을 하다 보면 돌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남아 있는 변수는 그 정도로 판단됩니다. 김현수 소장님은요? 그러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다 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들을 좀 최우선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아니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행위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양 캠프 다 상당히 요즘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시지라든가 언어 이런 걸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악사진가 안승일 씨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작가는 통일 뒤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백두산이라며 20년 세월을 백두산 품에 묻으며 민족의 숨결과 혼을 담아냈습니다. 백두산 20년, 삼각산 30년, 불빛집 10년 등 수십 년 간 한 곳을 되풀이하면서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안 작가는 재주나 기술이 아닌 혼이 담긴 사진이 진짜라며 최근까지도 매일 아침 삼각산을 찍으며 작품 활동을 해온 괴짜 사진쟁이입니다. 2014년 불멸 또는 황홀의 제목으로 백두산 20년 사진전을 계기로 인연이 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강릉에서 평창에서 백두까지 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 작가의 백두산 사진은 민족 정신과 분단의 아픔을 품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 됐습니다. 남북 통일 이후 민족 속에서 한껏 살아 숨쉴 것으로 보입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